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두 영상을 통한 빌드업을 거쳐서 실제 이 오토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피그마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될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엘리먼트로 사용할 프레임이고, 프레임의 색상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파란색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레디우스도 살짝만 넣어 줄게요. 이 프레임 안에 텍스트 숫자를 좀 적어 주겠습니다. 1 이런 숫자를 적어 주고 크기를 좀 키워서 중앙 정렬 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고, 숫자를 선택해 보면 여기 컨스트레인을 조정할 수 있죠. 이 숫자의 컨스트레인을 여기 정중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센터로요. 그러면 이 프레임 사이즈에 항상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겠죠. 컨스트레인과 관련해서 아직 헷갈리는 분들은 컨스트레인 관련한 자세하고 쉬운 영상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 부분 꼭 시청 후에 이어서 보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든 엘리먼트를 두 개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숫자도 변경을 해 줄게요. 여기는 2, 여기는 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높이도 살짝씩 이렇게 좀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지금부터 이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오토 레이아웃을 통한 정렬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디자인 툴들이나 심지어 워드 프로세스나 PPT 같은 곳에서도 아마 정렬 기능은 많이 보고 써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인 정렬에 대한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 엘리먼트를 한 번에 잡고, 여기 우측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 상단 쪽에 꽤 익숙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 기능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얼라인 버티컬 센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버티컬을 기준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여기 얼라인 탑 이런 걸 누르면 위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여기 옵션을 더 열어보면 타이드업이나 디스트리뷰트 같은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체 스크린에 대한 반응을 설정을 할 수 없고요. 그 말인즉슨 이 피그마를 통한 반응형 디자인의 구현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본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이 된 디자인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막 흐트러뜨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오토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여기 각 엘리먼트의 네이밍을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 1번 엘리먼트를 자식 1이라고 해주고, 2번 엘리먼트는 자식 2, 3번 엘리먼트는 자식 3이라고 해주고, 부모 엘리먼트는 부모라고 이름 지어줄게요. 자, 지금 이 레이어 트리 구조를 보면 하나의 부모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자식이 있는 구조죠. 이렇게 레이어 구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여 들어서 하위 레이어를 품는 구조로 레이어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쳤을 때 보면 부모는 한 단계 윗단계에 있고 자식끼리 이렇게 같은 단계에 있죠. 이 자식들끼리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상위 부모 엘리먼트를 잡고 여기 우측 인터페이스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스크린이 되는 부모의 크기와 자식들의 정렬을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오토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우측 오토 레이아웃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허그 픽스드 필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이 부모가 되는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그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사이즈를 임의로 이렇게 흐트러뜨리게 되면 여기 값이 모두 허그에서 픽스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고정값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제가 일부러 이런 디자인의 화면을 연출한 이유는 여기 부모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뜨는 이 오토 레이아웃에 여기 정렬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화면과 여기 저희가 예제로 진행해 볼 디자인을 일치시킨 후에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설정해 본 것입니다. 보면 디자인 구조가 똑같죠?
자, 여기 우측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기 화살표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보면 버티컬 레이아웃, 호라이즌털 레이아웃, 그리고 랩이라고 있죠. 여기 이 화살표들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자식 엘리먼트들의 정렬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호라이즌틀, 즉 우리말로 수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자식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죠. 1, 2, 3 이런 식으로요. 이걸 이렇게 버티컬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시 가로 방향으로 두고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랩을 활성화시키면 이 화면의 크기가 이 엘리먼트들의 크기를 압박할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면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하나씩 밑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랩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호라이전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화면을 줄여도 이 엘리먼트들은 떨어지지가 않죠. 이게 랩을 했을 때와 그냥 호라이전털과 차이점입니다. 이 버티컬 호라이전털 랩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실제 이 디자인을 개발로 구현을 할 때 사용되는 CSS라는 언어에서 플렉스라는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피그마에서도 오토 레이아웃을 개발할 때 그 플렉스 기능을 최대한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자, 이게 플렉스를 한번 재현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인데 플렉스에서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row라고 명칭하고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이렇게 컬럼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여기 랩 부분을 보면 현재 노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랩으로 고치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을 동일하게 랩이라고 명칭을 하고 떨어뜨리지 않을 때는 노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을 통해 항상 이 디자인을 CSS와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진행한 디자인들이 프로덕트로 멋지게 잘 구현되려면 결국 퍼블리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프로세스로 구현되는지 디자이너들도 그 개념을 알아야 혹시나 생각했던 디자인으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CSS, 그 중에서도 이 플렉스 개념은 이러한 레이아웃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 가장 밀접한 기능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응형 디자인과 같은 플렉서블한 디자인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한 디자인들도 피그마 데브 모드를 이렇게 켜서 한번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플렉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브 모드는 올해 2월 1일부로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플렉스라는 부분은 비단 피그마뿐만 아니라 프레이머라든지 기타 디자인 툴들에서도 특히 정렬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은 늘 플렉스를 기반하고 있거든요. 정렬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방향을 설정하고 랩이란 기능을 통해서 엘리먼트를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각종 툴들을 넘나드는 모두 같은 개념이니까 이참에 한번 꼭 개념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화살표를 통해서 정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여기 옆에 정방형의 UI 창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창은 제 이전 영상 중에 컨스트레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창을 한번 설명드릴 때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포함된 창이지만 사실상 이 창은 컨스트레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기본 설정을 보면 Align Top Left, 즉 좌상단으로 컨스트레인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이렇게 창의 좌상단을 잡고 스크린을 움직여보면 스크린의 좌상단에 이렇게 고정된, 즉 컨스트레인이 된 것과 같은 효과이고 이 설정을 만약에 우하단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 우하단에 결속이 되어서 움직이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센터로 설정을 하면 이 스크린의 항상 중앙에 이 엘리먼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컨스트레인과 거의 유사하지만 컨스트레인에서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창에서 얼라인의 상태를 이렇게 바꿔줄 때마다
이 엘리먼트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1, 2, 3번 엘리먼트들의 이렇게 정렬의 상태도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가운데로 설정하면 이렇게 3개 엘리먼트가 가운데 정렬이 되고, 위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렇죠. 즉 이 오토 레이아웃의 정방형 인터페이스는 컨스트레인 효과 플러스 정렬 방식까지 포함한 인터페이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UI 디자인을 워낙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내가 만든 엘리먼트들이 어느 쪽에 컨스트레인 되면서 동시에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한눈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제를 이 UI와 똑같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UI를 보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디자인이 꽤 복잡해지더라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정렬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될지 금방 예측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의 응용을 더 해볼게요. 이걸 좌상단에 위치시켜주고, 이번엔 호라이즌트를 버티컬로 한번 바꿔볼게요. 버티컬로 바꾸면 정렬이 이런 식으로 1, 2, 3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UI를 살펴보면 이렇게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쌓이는 구조로요. 이걸 우하단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센터로 진행해보면 여기도 쌓여 있고 지금도 1, 2, 3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방향도 진행해보면 쉽게 예측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 UI 창을 보는 방법을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여기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정보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갭이라는 속성이고, 여기 아래 두 쪽은 패딩이라는 속성인데요. 이 둘 다 레이아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갭에 마우스를 대고 있어 보면 horizontal gap between items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이런 레이어 구조에서 아까 같은 단계에 있는 자식들 있죠. 즉 같은 급의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될 때 그것들을 보통 아이템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템들 간의 공통적인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바로 이 갭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갭을 늘리면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고, 여기를 줄이면 이렇게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참고로 이 갭 기능은 이 자식들과 부모 컨테이너와의 간격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모가 되는 컨테이너와 자식 콘텐츠들 간의 간격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패딩이라는 속성입니다. 여기 오토 레이아웃 창에서는 기본적으로 패딩이 좌우끼리 묶여 있고 상하끼리 묶여 있는데, 여기 좌우 패딩을 조정하면 이렇게 좌우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여기 상하 패딩을 조정하면 이렇게 상하 패딩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대보면 각각 상하 좌우 패딩의 범위를 이렇게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는 예를 들어 86이고 지금 좌우는 99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찍혀 있죠. 즉 이 패딩이라는 것은 이 컨테이너와 안에 있는 콘텐츠 간의 최소한의 간격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즉 이 콘텐츠들이 이 화면에서 아무리 벗어나봤자 이 패딩 값 안에는 꼭 들어와야 한다는 개념인 거죠. 여기 UI 창을 통해서 이 얼라인 되는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봐도 여기 가장자리로 붙을 때 이 패딩 값을 항상 유지하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패딩 간격이 유지되고 있죠. 만약에 여기 패딩을 모두 0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완전 가장자리에 콘텐츠들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가장자리에 붙죠. 그리고 여기 패딩을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이렇게 콘텐츠들이 얼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 범위 밖으로는 넘어오지 마 라는 명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랩을 하는 기능을 켜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설정을 할 때도 패딩이라는 기능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컨테이너가 아까 저희가 픽스드로 바꿨죠. 이 픽스드 상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와 콘텐츠 간에 공간이 이렇게 만약에 많이 뜨게 되면 여기 여백이 생기죠.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용인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개념인 여기 허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 사이즈는
이 패딩 값을 기준으로 컨텐츠에 딱 달라붙게 설정이 되고, 여기 컨텐츠 아이템들의 이 갭을 이렇게 늘려보면 이 컨텐츠에 의해서 컨테이너 사이즈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게 이 패딩 값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인 거죠. 특히 일반적으로 버튼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이 패딩이라는 속성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컨테이너에 버튼처럼 보이기 위해서 레디우스를 살짝 줘볼게요. 컬러를 오히려 블루 컬러를 적용을 해보고, 컨텐츠들을 오히려 화이트 컬러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 안에 있는 컨텐츠, 즉 내용물들에 의해서 바깥 컨테이너가 조정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백의 범위를 이 패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버튼이 디자인되어 있다면 여기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이 버튼의 사이즈도 조정되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오토 레이아웃의 패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패딩이 좌우끼리 그리고 상하끼리 묶여 있는데, 여기 인디비주얼 패딩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여기 상하 좌우 패딩 값을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좌측을 당기거나 하면 이제 우측과 좌측 간의 패딩 값이 바뀌고, 상단의 패딩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연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 패딩 값을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시 연두를 좀 해줘서 다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줬고요. 이번엔 여기 갭과 패딩 그리고 여기 정방형 UI를 이용해서 다른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UI 창에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엘리먼트들의 간격이 확 벌어지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자식으로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 정해진 컨테이너 영역을 꽉 채워주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컨테이너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부모되는 컨테이너로부터의 여기 패딩 영역, 안쪽 영역 이 부분이 되겠죠. 이 패딩 안쪽 영역을 꽉 채워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패딩을 통해서 이렇게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드에서는 여기 갭 부분은 오토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렬 기능 또한 아까 언급드린 CSS의 플렉스에서도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기능으로 존재한답니다. 여기 UI 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정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더블 클릭을 한번 다시 진행하면 이렇게 갭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다시 갭을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토 레이아웃 인터페이스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작은 인터페이스 창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죠. 대단히 잘 만들어진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오토 레이아웃 기능들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게 되었더라도 막상 이걸 실전에서 사용하고 하다 보면 또 헷갈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기본 개념 원리들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실제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을 해봐야지 아마 확실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활용하면서 감을 익혀나가는 걸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제작한 오토 레이아웃과 관련된 3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 오토 레이아웃의 기초 개념들을 활용해서 실전 응용편도 한번 제작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